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개각과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면서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걷겠다, 이렇게 신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 신년 메시지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 대통령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단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런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소 걸음을 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극복과 경제, 평화 이런 부분들, 즉 현 정부가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상 회복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피스아이를 이제 탑승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라든가 뭐 이런 평화를 담보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겠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지 예.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은 안보 불안감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튼튼한 안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전개될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접근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새해 첫 메시지와 첫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치고는 좀 너무 평범한 것에 좀 놀랐고요. 네. 예. 아무래도 작년에는 사실 1월 2일 날 그 한 300여 명의 주요 정부 인사를 모아놓고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시지로 모든 걸 끝내실 건지 사실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고 단지 하나 좀 유념해서 볼 거는 앞으로 이제 집중해야 될 것에 뭐 과제라고 한다면 방역과 경제 그리고 기후 변화와 한반도 평화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을 선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평이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그 집권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신년에 대한 그 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일반적인 것, 굉장히 이제 평범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특별한 게 없지만 특별한 것에 안에 내면에 깔려 있는 부분은 그 일상적인 것이 그만큼 달성되기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에 네. 있다. 뭐 이것을 사실 대통령 그 메시지 안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해 국민의 좀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 새해 첫날부터 좀 사면론을 꺼내든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이낙연 대표의 지금 그 국민 지지율 앞으로 이제 차기 대선 지지율이 이번 그 신년 여론조사들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예.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여권이 이제 투톱을 형성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군데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이재명 지사한테 밀렸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 예. 약간 정치적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런 정치적 의미보다는 실제로 어떤 국민 화합과 통합에 대한 그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좀 진정성을 좀 사실 받아들이고 싶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제 그 국민 갈등이 너무나 최고조에 이르렀고 사실 그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의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심한 국민 분열이 심한 적이 있었나라고 한번 물어볼 정도로 지금 그 국민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가오는 올해 새해에는 좀 더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걸 기대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사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진정성 있게 좀 받아들이고 싶은 입장입니다. 사면론을 꺼내든 배경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심에서 이제 형이 완전히 확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월 14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든요. 형이 확정이 돼야만 이제 사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이 된 상황에서 예.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통합의 필요성, 국민 통합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고 뭔가 이걸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서 국민 통합 뭐 이런 것을 이제 내세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면론이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뭐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무리할 때 그때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하에 이르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럼 그 효과가 그렇게 원했던 예상했던 그 바대로 이렇게 사실상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6.29 선언을 할 때 예. 노태우 이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한테 뭐 먼저 얘기를 했다, 아니면 전두환 씨가 먼저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예. 이 과정도 뭐 지금 알 수는 없죠. 사실상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논의하고 수용하고 하는 주체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는 거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글쎄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좀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17년 3월에 이제 구속되었기 때문에 벌써 한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과거에 우리 그 5.18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무기징역으로 이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밖에 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2배를 넘게 지금 감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야권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너무한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카드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여당의 사실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들을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빼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당황할 것은 없다. 그런 네. 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거를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즉자적인 반응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여당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자, 그러면 이 사면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강성 여당에 있어서의 강성 또 친문 진영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뭐 무슨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면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앞으로 이제 국민 통합 화합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본인 임기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문제이지 이거 어떻게 뭐 여론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가 개각과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을 했고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 시작이다.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의 어떤 최고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가 중지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이제 들어서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적 관계를 형성을 해서 검찰 개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처럼 뭔가 검찰총장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좀 아우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을 할 공산이 있다라고 본다면 충돌 지점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일종의 검찰 개혁 시즌 2 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조금 더 이제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이 행태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이 올해부터 이제 사실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들을 지금 마구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은 조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게 지금 돼가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반면에 이제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화되는 과정이 된다면 충돌은 불가피하게 나타나지만 여권에서도 지금 지난 1년간 했던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후유증을 많이 남겼다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적인 어떤 검찰 개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7개월뿐이 안 남았거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보듬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할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것이다, 아니다 예측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김관옥 교수님은 이제 큰 갈등은 이제 좀 수습해 가고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시는데 저는 뭐 이게 과연 그렇게 갈까? 오히려 더 첨예하게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즌 2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즌 3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9년에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면서 크게 이제 검찰하고 이제 정부 여당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 지난해 1년 동안 내내 그랬고 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즌 3가 시작되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여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을 탄핵해야 된다는 지금 정부 여당 내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고 그리고 그동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미 조정된 수사권 부분까지도 다시
6대 범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 수사권을 검찰에 뺏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계속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검찰에 정기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정기 인사가 있을 때 과연 박범계 장관이 장관 아직은 이제 임명은 안 예, 예. 되셨지만 어떠한 인사 결정을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결정되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단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일제히 반발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주동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주동 세력을 만약에 색출해서 좌천시키거나 이런 어떤 직무에서 또는 그 배제시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신윤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이 동기인 상황에서 신윤수 수석의 경우는 7기수 선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이 그러니까 관계가 좀 어떻게 성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검찰과 이제 법무부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사실 김종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충돌이 크게 일어나면 이 민정수석이 그걸 조율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들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받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게 나타났던 것이 이번 경질의 하나의 어떤 이유였다라고 본다면 네. 신현수 지금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이제 호흡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의중을 잘 파악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7기 선배 그리고 예.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이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하고도 뭔가 대화가 가능한 이런 장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좀 더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이 뭔가 이제 검찰 개혁에 같이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이제 대통령은 주문했을 것이고 예. 아마 신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충돌의 장면이 뭐 격화가 되면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어떤 권한이 급격하게 약화된다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2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한창인데 글쎄 일단 올해 1월 출범이 가능할지 남은 변수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김진욱 그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여야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조직을 구성하겠죠.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면 이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고 검사들을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겠지만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현재 공수처장의 의도대로 이제 조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출범까지의 어떤 실무적 작업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출범 이후에 과연 공수처에서 어떠한 사안을 가장 1호 대상으로 설정해 나갈 건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향관에서는 윤석열이 1호 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원자력 원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등등 아주 그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1월 달에 공수처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첫 업무를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그 주목되어지고 그 부분에서 그 갈등과 여야의 어떤 정쟁의 요소가 굉장히
불씨가 살아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1호 수사 대상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첫 인터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받들어서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인사위원회인데 여당, 야당 추천 인사가 예. 2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편중된 인사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이 누구냐, 뭐 윤석열 총장이 누구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 예. 이런 질문에도 굉장히 사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우려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 또 기대도 합니다.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여하이 잘 운영하느냐가 그 존립 근거가 순식간에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진욱 내정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수처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